조국을 위해 정말 모든 걸 바쳤는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조국한테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웠던 항일 투사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왜 해방된 남쪽과 북쪽, 양쪽 모두에서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사라져야만 했을까요? 오늘 바로 이 경성콩그룹의 비극적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요, 이관술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경성콤그룹을 실질적으로 이끈 리더였고요. 정말 모든 희망이 다 꺼져가던 그 암흑기에 저항의 불꽃을 다시 지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나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싸웠는데 그의 마지막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일본이 아니라 바로 그가 되찾으려고 했던 조국, 대한민국 정부의 총에 맞아서 생을 마감했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첫 번째 조각입니다. 그리고 이관술과 함께 이 비극의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박헌영. 이 사람은요, 당시 제각각 흩어져 있던 여러 사회주의 계파들을 하나로 싹 모은 정말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박헌영의 운명은 한술 더 뜹니다. 진짜 기묘해요. 북한 정권의 핵심, 그러니까 부수상 자리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결국 미제 스파이라는, 지금 생각하면 좀 황당한 누명을 쓰고 김일성 손에 숙청당하고 맙니다. 어때요? 미스터리가 점점 더 깊어지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일제에 맞서 싸운 최후의 영웅들이 해방된 조국의 남과 북, 양쪽 모두에게서 반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엉켜버린 비극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독립운동의 불씨가 거의 다 꺼져버렸던 1930년대 후반, 정말 절망만 가득했던 바로 그 암흑의 시대로 말이죠. 이들이 과연 어떤 시대와 맞서 싸웠는지를 알아야 이 모든 비극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당시 국내 상황은요, 말 그대로 암흑기 그 자체였어요. 일제의 탄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했고 저항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죠. 바로 이런 저항의 공백 상태에서 경성콩그룹이 태어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에 남은 진짜 마지막 희망이었던 셈이죠. 이들이 처음에 해낸 일은 그 자체로 거의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역사적으로 서로 맨날 싸우고 흩어져 있던 사회주의 계파들 있잖아요. ML파, 화요파, 상해파, 이들을 전부 하나로 통합시킨 거예요. 이건 정말 박헌영이라는 압도적인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일본 경찰의 그 살벌한 감시망을 피해서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요, 아주 특별한 조직 운영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존 비결, 그건 바로 점조직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조직원 A는 자기 바로 위 연락책 B만 알고 B는 A랑 또 C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옆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한 명이 잡혀도 조직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지 않게 수평적인 연결을 아예 차단해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암흑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 방법이었죠. 이런 구조 덕분에 만약 한 명이 체포돼서 정말 끔찍한 고문을 당해도 그 사람이 아는 건 고작 한두 명뿐이었던 거죠. 조직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막아낸 진짜 치밀하고 대단한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점조직을 바탕으로 정말 엄청나게 넓은 활동을 펼쳤어요. 예를 들어 박헌영이 김성삼이란 가명을 쓴 것처럼 다들 가명을 썼고요. 비밀 암호로 소통했죠. 서울이나 인천의 주요 공장들은 물론이고 학교에까지 조직원들을 심었어요. 심지어 꼼유니스트라는 지하 신문 같은 걸 만들어서 전국에 몰래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의 최종 목표는 하나였어요. 바로 일제가 패망할 때를 대비한 무장 봉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저했던 비밀 네트워크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일제 경찰의 집요한 추적이 그들의 목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조직은 그야말로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죠. 1940년에서 41년 사이 정말 대대적인 검거 작전이 시작됩니다. 150명 이상. 이게 그때 체포된 조직원의 숫자예요. 이관술, 김삼룡을 포함해서 핵심 지도부 대부분이 바로 이때 잡히고 맙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박헌영이 직접 남긴 말이 있어요. 조직이 사실상 파괴되었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였죠. 검거망을 겨우 피한 박헌영 본인도 광주로 도망쳐서 벽돌 공장 인부로 위장한 채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해방이 올 때까지 계속이요. 그리고 마침내 1945년 8월, 그들이 그렇게나 꿈에 그리던 해방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영광스러운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비극적인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들의 몰락은 정말 해방과 동시에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해방 후에 조선 공산당의 주역으로 떠오르나 싶었지만 그것도 정말 잠시였습니다. 이관술은 남한에서 처형당하고 빨치산 남부군을 이끌었던 이현상은 지리산에서 사살당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헌영마저 북한의 김일성에게 제거당합니다. 결국 남과 북, 그들이 되찾은 조국 양쪽에서 모두 버림받고 제거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그들의 헌신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지워져야만 했을까요? 그 해답은 아주 비극적인 역설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항일 애국자였고 그 암흑기에 끝까지 싸운 투사들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바로 이 이념 때문에 해방된 조국에서 그들은 남쪽에선 새로 생긴 정부의 적이 됐고 북쪽에선 김일성의 권력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이들은 남과 북, 이 분단된 조국의 역사 양쪽에서 모두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비극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하나의 국가가 분단으로 시작될 때 과연 누가 영웅을 정의하고 누가 그들의 역사를 쓸 자격을 갖게 되는 걸까요?